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이 대한신부전학회 교육이사 최진호입니다. 오늘 저희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인덱스 리뷰 위드 핫 KSHF라는 타이틀로 특히 신부전학회에서 신부전학회 교육위원회에서 준비한 내용이 되겠고요. 실제 저희 신부전학회에서는 이 신부전 분야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특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또 공부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 인덱스 리뷰 시리즈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인사 말씀을 우리 신부전학회 이사장님이신 유병수 교수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한신부전학회 이사장 유병수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학회 프로그램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 선생님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검사 및 치료 모달리티에 대한 공부를 게으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신부전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있어 왔고 그 중에 하나인 이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오늘 아주 인덱스하게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우리 대한신부전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또 같이 참여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진료와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인덱스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럼 자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인덱스 리뷰의 첫 번째가 바이오마커 인 하트페일리어인데요. 여러 선생님들 지금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마커 중에 NT-프로BN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NT-프로BNP하고 BNP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세션으로 나눠서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고려의대 조동혁 교수님께서 BNP and NT-proBNP from molecular biology to clinical interpretation in heart failure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동혁 교수님은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대한신부전학회의 학술지가 IJHF인데요. IJF의 부편집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조동혁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맡은 내용은 BNP와 NT-proBNP의 이제 몰레큘러 바이올로지와 그리고 임상적으로 해석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제 신부전 학술지가 이제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하트 페일리어 공식 학회지이고요. 여기에서 신부전 가이드라인을 이제 출판을 했는데 이 가이드라인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이제 신부전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 피겨 나오는 내용이고요. 신부전의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당연하겠지만 환자의 심톰과 사인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리스크 팩터를 판단하고 심전도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과정이 BNP와 NT-proBNP라는 신부전의 골드 스탠다드 바이오마커를 측정하는 것이고 또한 심장 초음파까지 해서 요 5가지를 바탕으로 신부전을 진단하는 것이 신부전 환자의 진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신부전의 진단에서 이 가장 핵심에 있는 이 BNP와 NT-proBNP가 이게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물질인지 그리고 이 BNP 에트로피 펩타이드가 우리 신부전의 중증도에 비해서 더 오르는 상황이 있고 덜 오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카디오마이오사이트를 보면은 히스톨로지를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스트레이티드 머슬이 이제 머슬 셀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거를 분해해서 보다 보면은 사크로미어가 있고 액틴 마이오신의 컴바인에 의해서 수축력이 발생하는 이 카디오마이오사이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액틴 마이오신 구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실험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1956년이니까 우리나라가 수립되었을 때 같은데요. 이때 나온 서큘레이션 리서치지에 나온 이제 논문인데, 제목도 재밌습니다. Evidence of Atrial Location of Receptor Influencing Urine Flow라는 제목인데, 심장 안에 유린 플로우에 영향을 미치는 리셉터의 증거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실험에 근거가 됐던 이제 파인딩들은 이 동 모델이었고요. 동 모델에서 에이트리움을 디스텐션 시켰더니 유린 플로우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분자생물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생리학 실험을 바탕으로 심장을 갖다가 이렇게 늘려줬더니 유린 플로우를 늘리게 하는 뭔가 메커니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실험이 이때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현미경들이 발달하면서 카디오마이오사이트가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벤트리클 내에 있는 굉장히 벌키한 카디오마이오사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노달 시스템을 구성하는 카디오마이오사이트도 있고, 또한 어떤 카디오마이오사이트를 이 에이트리움에서 특히 관찰했더니 스페시픽 에이트리얼 그늘률 SAG가 굉장히 풍부한 페노타입의 카디오마이오사이트들이 관찰되었습니다. 까만색이 SAG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골지 오페라토스 옆에 이런 SAG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는 페노타입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디오마이오사이트가 뭔가 이런 시크리션을 한다라는 가설하에 여러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온 얘기가 심장이 이런 카디오마이오사이트의 컨트랙션으로 인해 우리 몸의 펌프 역할만 하는 게 뿐만 아니라 엔도크라인 펑션을 가지고 있고, 그 핵심에 네트리우레틱 펩타이드가 있고, 이 네트리우레틱 펩타이드를 가지고 여러 연구들을 진행했더니 다양한 피지올로직한,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논문에 관찰됐던 것처럼 유린 플로우를 올려주는 것처럼 네티우레시스 펑션을 갖고 있는 이런 엔도크라인 펑션을 가지고 있는 게 심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 네티우레틱 펩타이드에는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에이트리얼 네티우레틱 펩타이드입니다. 이 어원은 말 그대로 심방에서 발견이 됐고 1987년에 추출했다고 합니다. 추출을 해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티우레틱, 소듐과 워터를 소변에 키드니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펩타이드였기 때문에 이런 에이트리얼 네티우레틱 펩타이드라고 이제 AMP가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BMP가 이제 이게 뭐의 약자냐가 약간 이제 혼선이 되는데, 일단은 돼지의 뇌에서 1988년에 브레인에서 이게 네트리우레틱 펩타이드가 또 하나 발견이 됐기 때문에 브레인 네트리우레틱 펩타이드라는 물질 이름이 처음에 붙었는데요. 하지만 이 브레인보다는 주로 에이트리움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서 브레인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에이트리움이 A였으니까 그 다음 발견됐으니까 B타입 네트리우레틱 펩타이드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BMP는 흔히 에이트리움은 AMP는 에이트리움에서 나오고 BMP는 벤트릭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 찾아보면은 BMP도 역시 에이트리움에서 더 많이 나오고 패솔로직 시츄에이션이 됐을 때는 벤트리클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물질은 CMP인데,
그 다음에 발견이 됐고 주로 에이트륨이나 벤트리크보다는 엔도스리얼 셀이나 CNS에서 이제 프로듀싱 되고 하지만 AMP와 BMP는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AMP와 BMP, CMP 모두 이런 서클의 구조는 똑같지만은 CMP의 경우에는 C 터미널이 없습니다. 그리고 N터미널은 AMP, BMP, CMP 모두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CMP의 경우에는 엔지오텐신 2 메디에이티드 엔지오텐신 메디에이티드 메커니즘을 안타고나이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AMP와 BMP, CMP를 코딩하는 진들이 이런 AMP, BMP, CMP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이 진 트랜슬레이션에 의해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프리프로 AMP, 프리프로 BMP, 프리프로 CMP가 되겠습니다. 이 만들어진 펩타이드가 그 다음 프로세싱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서큘레이션에서 많이 발견되는 거는 프로 AMP, 프로 BMP, 프로 CMP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 AMP, 프로 BMP, 프로 CMP가 바로 바이올로지컬한 액티비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더 프로세싱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프로 BMP가 N터미널 프로 BMP와 BMP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신부전 교과서에서 이제 좌장이신 유병수 교수님이 집필한 그림이신데요. 이 프로 BMP가 코린이나 퓨린이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엔티프로 BMP와 BMP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엔티프로 BMP는 우리가 굉장히 마커로 많이 쓰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엔티프로 BMP는 바이올로지컬하게 액티베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 실제로 역할을 하는 것은 BMP고 이 BMP가 내추레틱 펩타이드 리셉터 A 또는 B에 결합해서 대표적인 네트리레시스 같은 바이오로지 이펙트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BMP가 우리가 이제 엔트레스토, 아르니라는 약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BMP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네플리신이 BMP를 분해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 네플리신 이니비터라는 약제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BMP는 이 네플리신을 만나게 되면은 인액티브 폼으로 바뀌어서 분해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NEJM의 2023년에 보고된 케이스 시리즈 리포트입니다. 이 코린 뮤테이션 호모자이고트가 이제 보고되었는데 이 AMP를 컨버팅하는 엔자임인 코린이 뮤테이션이 이제 있는 경우 이 투 시블링을 보고하였고 이 투 시블링에서는 코린이 아예 나오지 않았고 코린이 나오지 않으면서 엔티프로 AMP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카디악 MR을 찍었더니 에이트륨이 다 왜냐하면 이 AMP라는 게 심장의 피지올로직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MP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에이트륨이 다 스카체인지가 되고 또 이제 APB 생긴다. 이런 두 명의 케이스를 이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앞에서 프로 BMP가 BMP와 엔티프로 BMP로 이제 바뀐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한 이 BMP와 엔티프로 BMP의 관계와 매칭을 할 수 있는 게 AMP와 엔티프로 AMP가 있지만은 엔티프로 AMP는 보다 MR프로 AMP가 보다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주로 MR AMP는 미드 리전을 잘라낸 프로 AMP인데 엔티프로 AMP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MR 프로 AMP를 보다 더 바이오마커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AMP와 BMP가 실제로 바이올로지컬리 액티브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바이오마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두 가지 물질은 네플리신을 만나는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분해가 됩니다. 하프라이프가 AMP는 2에서 4분, BMP는 20분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바이오마커를 쓰기에는 너무 빨리 분해되는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AMP와 BMP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MR 프로 AMP와 NT 프로 BMP는 한 90분에서 2시간 정도까지도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로게이트 마커로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BMP와 NT 프로 BMP의 차이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이 네트리오레틱 펩타이드를 이해할 때 하나 또 이해해야 될 과정 중에 하나가 시크리션 메커니즘입니다. 이 네트리오레틱 펩타이드가 뉴클리스에서 트랜슬레이션이 돼서 이제 분비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골지 어페러터스를 지나서 이하를 지나서 이 베이잘 시크리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자극이 있으면 스티뮬레이트 시크리션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자극에 따라서 이 네트리오레틱 펩타이드가 올라가는지 이해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뉴로 호르몬 엔도셀린이나 엔지오텐신2가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GQ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AMP와 BMP가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즉 우리 신부전 환자들이 심파스톤이 높고 라스 액티베이션이 되게 많이 돼 있는데 이런 환자에서는 이런 뉴로 호르몬에 있어서 AMP와 BMP가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앞에서 실험을 시작시게 보여드렸던 연구처럼 머슬 스트레치에 의해서 GIO 리셉터에 커플링이 돼서 AMP와 BMP가 또 증가합니다. 즉 에이티륨이나 벤트리클이 커지거나 이 안에 프레셔가 올라가면은 이 AMP나 BMP는 분비가 올라가서 네트리오레틱 이펙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들이 P38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이제 이 BMP를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또 차이는 이 인플라메이터리 패스웨이는 AMP는 올리지 않고 BMP만 올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다들 이제 힘드시다 보니까 응급실에 이제 환자가 오면은 사실 전공의 때도 그랬긴 했지만 환자들이 어느 과로 입원하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 BMP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환자가 응급실로 숨차서 왔는데 렁은 하얗고 그러면 이 환자가 뉴모니아냐 이데마냐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순환기냐 호흡기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호흡기내과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이게 BMP가 올라 있는 환자들은 잘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인플라메이터리 액티베이션에 의해서도 BMP가 오른다 이렇게 한번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네트리오레틱 펩타이드가 어떤 리셉터에 작용하냐를 이제 얘기하면은 네트리오레틱 펩타이드 리셉터 A, B 또는 NPR 1, 2, 3라고 합니다. 그리고 A, B, C라고도 하고요. A, B, C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AMP와 BMP는 NPR-A에 결합을 해서 이제 구안일 사이클라이즈 액티베이션을 항진시켜서 GT3를 사이클릭 GMP로 바꾸면서 여러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 구안일 사이클레자가 요즘 또 친숙한 거는 요즘 신부전 환자에서 많이 쓰는 베리시구아시라는 약제가 솔루블 구안일 사이클라이자의 액티비티를 올려서 이 사이클레 GMP 프로덕션을 하기 때문에 이 패스웨이가 또 이제 한 번쯤 리마인드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PRB는 주로 CMP가 결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NPRC는 조금 다른데 NPRC는 이런 바이올로직 액티비티도 있지만 주로 관여하는 거는 여기에 결합하게 되면은 클리어런스를 한다고 합니다. 이 네트리오레틱 펩타이드가 결합해서 제거되는 리셉터다라고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네트리오레틱 펩타이드가 여러 피지올로직 펑션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키드니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튜레시스와 다이오리시스 이펙트 그리고 아드레날 콜텍스에서는 소듐 리옵션을 억제하는 역할을 알도스테론 분비를 감소시켜서 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또한 베슬의 바로 역할을 주어서 베슬을 딜라이테이션해서 블러드 프레셔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슬의 스무스 머슬의 프로리퍼레이션을 억제하고 또한 라스 시스템이나 심파세틱 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네트릭 펩타이드에 대한 연구들이 생각보다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는데 사실 이 거의 뭐 스태틴의 플레이오트로픽 이펙트처럼 정말 많았는데요. 이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이펙트 그리고 메타볼릭 이펙트. 메타볼릭 이펙트는 제가 뒤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폴라이시스 이펙트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로스 레귤레이션, 안티 프로리퍼레이션 이펙트도 있다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네플신 이미터를 쓰면은 마이오카디아 파이브로시스를 좋게 하는 기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AMP와 BMP, CMP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프리프로 단계가 프로 BMP가 되고 이 프로 BMP가 엔티 프로 BMP와 BMP로 바뀌면서 이 BMP가 바이오로지 액티베이션이고 엔티 프로 BMP는 액티베이션은 없지만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이 부산물 우리가 주로 바이오마커로 사용하고 있고 물론 BMP를 바이오마커로 주로 사용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해에 있어서 중요한 엔자임이 코린과 퓨린이라는 물질이 되겠고 이 AMP와 BMP는 MPRA에 결합을 해서 이 사이클릭 GMP를 올림에 따라서 이런 바이오로직 액티베이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그러면 제가 다음 맡은 주제가 클리니컬 인터프리테이션인데 클리니컬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집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BMP와 엔티프로 BMP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 BMP와 엔티프로 BMP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는 클리어런스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BMP는 앞에서 MPRC라는 리셉터에 붙어서 주로 클리어런스가 이루어지고 엔티프로 BMP는 키드니에서 배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차이에 따라서 엔티프로 BMP는 투석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엔티프로 BMP가 배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신부전과 상관없이 엔티프로 BMP가 올라가는 것은 잘 알려져 있어서 이 GFR과 코릴레이션이 BMP도 물론 되기는 하지만 이 엔티프로 BMP가 콜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된다. 그래서 이 투석하거나 엔디 스테이지 CKD 환자에서는 이 엔티프로비엠피만 가지고 신부전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다음에 이제 오른쪽 테이블로 넘어와서 우리가 네트리에이트 펩타이드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신부전이 아닌데도 네트리에이트 펩타이드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부전인데 엔티프로비엠피 네트리에이트 펩타이드가 보다 더 낮게 나오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에이지가 고령이 되면 이 네트리에이트 펩타이드가 MP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령에 따라서 MP가 올라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고령에서는 다이어스톨릭 디스펑션, 심근의 E'프라임 벨로시티가 떨어지고 또한 GFR이 감소하고 인플라메이터리 마커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앞에서 인플라메이션이 많으면 BMP가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령에서 MP 레벨이 올라가서 알려져 있고 레날 디스펑션은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하이 아웃풋 스테이터스에서는 말 그대로 볼륨이 많아지기 때문에 메카니컬 스트레치가 증가해서 MP가 보다 더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MP가 올라가는 신부전이 아닌데 올라가는 상황이 APB 있는데 이 APB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기억만 해주시고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부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제가 몇 가지 더 뒤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MP가 우리 기대보다 낮게 측정되는 대표적인 상황이 오베시티입니다. 그래서 이 오베시티도 제가 한번 좀 공을 들여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KD 환자에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앞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BMP에 비해서 BMP가 키드니에서 클리어런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고 하지만 이 엔티프로 BMP가 CKD 또는 환자에서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를 예측할 수 있는 동기적인 마커이기 때문에 신부전의 진단과 중증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포기하기는 어려운 마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IP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APIP은 결국 이 APIP이 반복되게 되면 에이티륨이 아래쪽에 있는 컨트롤이나 APIP 초기 단계 환자에 비해서는 APIP이 지속되면 LA가 커지게 됩니다. 특히 LA가 커지면서 LA 어펜디지도 커지면서 기능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 스럼보스가 생겨서 스트로크가 생기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SAG가 가장 풍부한 organ 중에 하나가 레프트 에이트리움 어펜디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AP 환자에서 이런 레트로게이티브 펩타이드가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에이트리움과 어펜디지가 커지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 이런 언더라잉 하트 디지가 없을지라도 AP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런 AMP와 BMP가 올라간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 또한 이 요즘 AP 환자를 대상으로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 연구들을 포스트 어널라이시스를 하게 되면은 이 네트로게이티브 펩타이드가 AP 자체에서 증가 있는 건 맞지만 하지만 이 MP 레벨에 따라서 하트 페일러뿐만 아니라 시스테믹 엠볼리즘들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AP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증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CKD에서는 신부전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네트로게이티브 펩타이드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저는 아직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AP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프 펩을 진단할 때 사이너스 리듬일 때와 APB일 때가 이 BMP와 엔티프로 BMP가 레벨이 모두 다 대략 이 APB 있으면 3배 정도 증가 있어서 이 AP 환자에서는 내추럴 펩타이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신부전을 진단할 때 이 점을 반영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부전인데 신부전에서는 이런 헤모다이나믹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 들어서 이런 메타볼릭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바이오마커 중에 BMP는 이런 마이오카디얼 스트레치나 헤모다이나믹 스트레스를 잘 반영하는 마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트 페일러에서 네트로게이티브 펩타이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고려될 게 있는데 일단은 네프리신 이니비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플리신 이니비터가 들어간 패러다임 하트 페일러 연구는 기존의 AC 이니비터 대비 RNA를 썼을 때 프라이머리 아웃컴과 카디오베스큘라 모탈리티를 2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결과를 보다 보면은 사코비트릴 발살탄 이 RNA를 쓰게 되면은 엔티프로BNP는 AC 이니비터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입니다. 하지만 BMP의 경우에는 이 네프레신 이니비션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BMP가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BMP가 올라갔다가 하지만 계속 쓰게 되면 BMP 역시 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점은 결국 우리가 네플레신 이니비터를 쓰면 일시적으로 이 AMP, BMP, CMP가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LV 펑션이 호전이 되고 결국 메카니컬 스트레치가 감소하고 라스 시스템의 액티베이션이 감소하고 또한 BMP의 분비에서 작용하는 이 신부전의 인플라메이션 같은 것들이 또 감소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런 BMP와 엔티프로 BMP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오베시티입니다. 오베시티도 요즘 들어서 신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모비티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오베시티 프레밍엄 허트 스터디에서 이미 밝혀진 건데요.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가 없을지라도 환자의 체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BMP 레벨이 감소하는 것은 잘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거리인데 또 반대로 환자들을 게스트릭 바이패스 서저리를 했더니 위를 잘라냈더니 이 환자의 체중이 BMI가 까만색인데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같은 환자에서 체중이 감소하니까 이런 네트로게이티브 펩타이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확인되어서 결국 이 오베시티와 MP 레벨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베시티의 무언가 메커니즘이 MP의 분비를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전이 이제 있는데 몰레큘러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인슐린이 증가하게 되면은
NPRC의 익스프레션이 증가하기 때문에 NP가 클리어런스가 많이 되기 때문에 결국 NP가 감소한다는 얘기도 있고, 비만 자체가 이 인슐린이 올라가면서 NP의 분비 자체 액티비티를 감소시킨다는 얘기도 있고, 또한 네플리신의 익스프레션을 올려서 NP의 분해가 증가한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조금 이 앞쪽은 이제 몰레큘러하고 이쪽은 마지막 근거는 좀 클리니컬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마지막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결국 이 비만 환자에서 에피카디알 팻이 증가해서 에피카디알 팻이 증가하기 때문에 페리카디알 리스트레인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결국 심장이 충분히 못 늘어나기,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NP가 잘 분비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에피카디알 팻은 심장에서 이 볼륨의 매스의 대략 15에서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에피카디알 팻은 마이오카디온과 파시아가 없고 코로나 아티리를 바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심장 상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제 환자 수술할 때 이제 흉부외과 선생님이 찍어주신 사진인데, 심장에 이런 에피카디알 팻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있고, 에코나 MRI, CT에서도 잘 확인이 되고, 이 에피카디알 팻이 여러 메커니즘에 의해서 심장에 부담을 주지만, 하지만 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일종의 메카니컬 팻패드로 작용하기 때문에 덜러덩거리고 있기 때문에 심장에 버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전이 있습니다. 이 가설을 입증한 게 메이오 클리닉의 볼락 그룹에서 진행했던 연구를 마지막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컨트롤 그룹, 그리고 논 오비스 하프펩, 오베스 하프펩 세 개의 그룹에서 여러 가지를 비교했는데, 일단은 잘 가설대로 NT-proBNP는 논 오베스 그룹에서 633이었지만 오베스 그룹에서는 213으로 감소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메커니즘 연구를 했는데, 일단은 에피카디알 팻이 당연하겠지만 오베스 환자에서 7mm 대 10mm로 훨씬 증가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에피카디알 팻으로 인한 페리카디알 리스트레인, 그 페리카디움에 제한을 하는 마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마커가 얼마나 LV가 이센트릭한지, 이센트리시티 인덱스가 하나의 마커인데, 이 오베시티 환자에서는 에피카디알 팻이 늘어나 있고 이센트릭 인덱스가 증가해 있어서 실제로 심장의 모양이 변형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 추가적으로 한 게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웨지 프레셔가 올라가면 LV의 트랜스뮤럴 프레셔가 증가해서 BNP가 LV의 압력이 가해지면 BNP가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게 페리카디알 프레셔입니다. 웨지 프레셔가 LV 프레셔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 페리카디알 프레셔가 작용하게 되고, 웨지 프레셔는 페리카디알 프레셔를 빼야 실질적으로 마이오카디움에 가해지는 프레셔가 되겠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실제로 웨지 프레셔와 BNP의 관계, 그리고 LV 트랜스뮤럴 프레셔와 BNP의 관계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 OBC 그룹에서 비만이 없는 환자에서는 웨지 프레셔가 올라감에 따라서 BNP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이 오베스한 그룹에서는 웨지 프레셔가 올라갈 때 BNP가 올라가는 경향이 감소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하지만 트랜스뮤레이션 프레셔에 따라서는 BNP가 올라가는 폭이 두 그룹 모두 동일한 것을 확인하여서 이 그룹이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웨지 프레셔와 BNP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오베스한 그룹은 이 경향성이 떨어져 있고, 이 경향성은 이 페리카디알 리스트레인이 증가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결국 BNP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는 것은 비만 환자에서 에피카디알 팻이 메카니컬한 스트레치를 충분히 일어나지 않게 해서 늘어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리티 펩타이드는 반면 이런 메타볼릭 이펙트가 좋은 이펙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트리티 펩타이드를 동물 실험 연구를 하다 보면은 UCP1이 이 브라운 팻은 좋은 거고 화이트 팻은 보다도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네트리티 펩타이드를 주게 되면은 이 브라운 팻이 더 증가하고 이 팻이 이제 보다 더 작아져서
더 좋은 페이스로 바뀐다는 현상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네트리틱 펩타이드는 우리가 헤모다이나믹 스트레스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메타볼릭 이펙트도 있다는 점도 흥미롭고, 실제로 파라다임 허트 페일러의 포스트록 어널라이시스를 보면은 흥미롭게도 RNA를 줬던 그룹에서 헤모글로빈 A1C가 더 떨어지고 인슐린 치료로 필요하는 그게 더 감소한다는 재미있는 연구도 있어서 이 네트리틱 펩타이드는 우리가 아는 것 외에 더 많은 헤모다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메타볼릭 쪽에서도 더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메커니즘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서 오베시티는 BMP를 감소시키지만 이 BMP 자체가 또 오베시티에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네트리틱 펩타이드에 있어서는 네플신 이니비터가 굉장히 성공을 했지만 여러 다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네트리틱 펩타이드의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나 피지올릭 펑션에 대한 파인딩은 더 나올 걸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여러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이 AMP와 BMP를 시크리션하는 엔도크라인 올간으로 밝혀졌고, 이 BMP는 프로BMP가 엔티프로BMP와 BMP로 분해되게 되는데, 실제로 역할을 하는 거는 BMP가 이런 플루이드나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 헤모다이나믹스에 관여하고 있는 물질이지만 엔티프로BMP가 부산물로 나오면서 우리는 주로 서로게이트 마커로 활용하고 있고, AG, CKD, AP, 네플신 이니비터는 BMP를 우리가 더 올려주는 상황이고, 반면 오베시티는 BMP를 낮춰주는 상황이라는 이해가 필요하겠고, 이 네트리틱 펩타이드는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할뿐만 아니라 메타볼리즘이나 오베시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나이트릭 펩타이드의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부터 마지막에 클리니컬 인터프리테이션까지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Q&A는 두 강의가 다 끝나고 패널 디스커션 할 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와 연자는 서울의대 박진주 교수께서 나이트릭 펩타이드 in heart failure from diagnosis to treatment optimization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해 주실 텐데요. 박진주 교수님은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부교수시고요. 저희 대한신부전학회 간행이사이시면서 IGF의 편집장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박진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학병원 순환기내과의 박진주라고 하고요. 오늘 BMP에 대한 강의인데 진단에서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환자 치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앞서 조승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BMP 하면 좀 와닿지 않는데 저는 그냥 이게 라시 시스템의 내추럴 엔타고니스트라고 이해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라스가 향상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혈관을 수축해서 혈압도 올리고 키드니에서는 소디움과 워터 리텐션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나트리틱 펩타이드는 정반대랍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트릭 유레틱 펩타이드인 것처럼 나트릭 유레시스 하고, 그다음에 레닌 스크린션도 낮추고요. 비에서 달레신을 하면서 프릴로드도 낮추고 기타 등등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라스 블로커를 쓸 수 있겠지만은 나트리틱 펩타이드 인핸스를 쓸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들으셨겠지만은 BMP랑 엔티프로BMP가 있다면은 BMP는 액티브한 몰리큘이고 엔티프로BMP는 인액티브한 몰리큘입니다. 신부전 진단을 어떻게 하냐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환자가 증상과 징후가 있어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좌심실 박출이 40%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 두 가지로도 벌써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EF가 40일 넘어가거나 50 이상의 경우에는 이 외에도 이렇게 첫 번째로 나온 것처럼 나트릭 펩타이드가 증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다이아스틱 하트 페일러나 아니면 스트럭처럴 하트디스가 있어야지 진단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전 환자를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정상 심장이고요. 이제 심장이 리모델링 할 때 이렇게 커지는 리모델링 있으면 이걸 저희 이센트릭 리모델링이라 그래서 이 심장은 크기가 커지고요. 반면에 이 심장의 월 티크니스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게 있고요. 컨센트릭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심장의 크기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은 심장 월 thickness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벽이 두꺼워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프레셔 오버로드 걸릴 때는 컨센트릭 리모델링 한다 그러고 볼륨 오버로드 걸릴 때는 이센트릭 리모델링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컨센트릭 리모델링의 특징은 이런 마이오사이트가 있으면은 마이오사이트가 하이퍼트로피에서 커지는 거거든요. 이게 커지니까 이게 점점 두꺼워지는 거고 이센트릭 리모델링은 마이오사이트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지만은 두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라플라스 롤은 이제 월 스트레스가 뭘로 결정이 되냐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력은 결국은 이 압력이랑 비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레디우스랑 비례를 하고 월 thickness랑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심장 내 압력이 올라가면 당연히 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요. 그럼 월 thickness는 왜 반비례를 하냐? 장력이라는 게 이제 1차원적으로 줄다리기 할 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거기 받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두 명이 두 손 두 개로 잡아당기면은 힘이 많이 가겠지만은 손이 네 개가 되면은 이 힘이 적게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월 thickness가 두꺼워지면 장력이 이제 감소한다라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프 같은 경우는 이게 월이 두꺼워지지만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BMP도 많이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긴 올라가지만은 크게 올라가진 않고요. 반면에 레프 같은 경우는 이 마이오사이트가 쫙 늘어나면서 심장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월 thickness가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월 스트레스가 상당히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BMP도 많이 올라갑니다. 앞서 들으셨겠지만 BMP가 올라가는 세 가지 트리거가 하나는 뉴로호르몬 액티베이션이고 두 번째는 스트레치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프랑 레프를 비교했을 때 월 스트레스는 페프도 올라가고 레프도 올라가지만 레프가 많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지만은 카디악 아웃풋은 페프랑 레프랑 차이가 있냐를 봤는데요. 스트로크 볼륨도 뭐 55대 50은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노아에피네프린도 차이가 없고 피크 VO2도 차이가 없는 걸 보면은 결국은 페프랑 레프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이러면 이게 월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들으셨는데 신부전을 어떻게 진단을 할 거냐 그러면 결국은 환자가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증상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숨이 차는 거랑 그 부종 이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5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3가지 리스크 팩터가 있고 증상과 징후, 그다음에 앱노멀 ECG가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BMP가 상승되어 있는 걸 보고요. 그 다음 단계가 에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BMP가 35, NT-프로BNP가 125 이상인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부전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MP가 높다고 무조건 신부전은 아니고요. BMP가 낮으면은 신부전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시작을 했냐? 이게 2003년이니까 벌써 20년 넘게 된 스터디인데요. 앨런 마이젤이 1,600명의 응급실을 호흡곤란으로 방문한 환자에서 이 BMP 레벨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신부전이 없었던 환자 800명에서는 메디안 값이 35 피코그램 per 밀리리터 정도 됐었고요. non-systolic heart failure라고 했지만 이게 흔히 말하는 다이스톨릭 지금 말하는 헤페프 환자가 되겠는데 이런 환자에서 BMP는 400이 되겠고요. 시스톨릭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서는 800이니까 뭐 30대 400이면 10배 넘게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구분이 잘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페프랑 레프는 이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AUC가 0.9가 나온 거는 신부전이 아닌 환자랑 신부전을 구분할 때 있는 AUC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좋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시스톨과 다이스톨릭 하트 페일리어, 그러니까 페프랑 레프를 구분하는 건데 AUC가 0.66 정도 되니까 우리가 차이를 보서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훌륭하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부전 환자에서 증상이 증가를 하면은 당연히 BNP가 올라가는데 증상이 증가한다는 거는 인트라카디악 프레셔가 증가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심실 심박 내 프레셔가 증가를 하면은 그렇게 해서 웨지 프레셔가 증가하면서 펄모너리 이데마가 생기고 그리고 환자가 숨이 차다라고 이해하면 되시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클래스가 증가할 때 BNP가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보입니다. NT-proBNP도 이렇게 쫙 증가하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BNP가 어느 정도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NP가 증가하면은 모탈리티가 증가한다.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10배수로 올라가는 건데 BNP가 NT-proBNP가 10, 1000 그다음에 많이 됐을 때 많이 되면은 인허스피탈 모탈리티가 거의 10%까지로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6개월 모탈리티를 봤을 때는 많이 되면은 30%, 100 미만일 경우는 5,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BNP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노스틱 마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치료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BNP가 높으면은 환자 이유가 안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레프 환자들은 페프 환자보다 BNP가 더 높습니다. 더 높으면은 레프 환자가 페프 환자보다 이유가 안 좋아야 되는데 보시면은 페프랑 레프랑 이유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게 맞는 것이냐? 그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페프 환자랑 레프 환자랑 이렇게 이유가 같다면은 그리고 BNP가 높았을 때 이유가 안 좋다면은 페프의 BNP가 500이 레프의 1000이랑 맞먹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가 페프 환자에서는 메디안 값이 2,700, 레프 환자에서 메디안 값이 5,600, 딱 2배 차이가 납니다. 딱 2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 BNP랑 모탈리티를 보는 건데요. 이 파란색이 레프 환자인데 BNP가 증가하면 같이 쭉 올라가고 빨간색이 페프인데 똑같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컨피던스 인터벌이 두 개 오버랩되기 때문에 뭘 의미하냐면은 페프의 1000은 레프의 1000이랑 똑같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프가 레프랑 BNP 컷오프를 그러니까 모탈리티에 대해서 따르게 주는 게 아니고 페프 1000과 레프 1000은 똑같이 죽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BNP나 NT-proBNP를 사용할 때 저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NT-proBNP가 올라갔을 때 무조건 심부전이 아니고요. NT-proBNP는 마이오카디얼 워스트스의 마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는 심부전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나 마이오카다이티스, 그다음에 LVHS도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트랄 벤트리가 타키 아리드미아 등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심장 밖의 원인, 넌 카디악 원인으로서 에이즈가 앞서 조동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이즈가 증가하면은 그 세 가지 트랙 중에서 두 가지인 그 다이아스틱 디스펑션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라메이션 생겨갖고 이제 BNP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스트로크 환자에서도 BNP가 증가합니다. 아라코나 헤모레이즈도 있기 때문에 신경과 환자들이 이렇게 BNP도 올라오고 트로포닌도 올라와서 저희한테 컨설트 많이 나는데 신경과 질환도 BNP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키드니 펑션이 안 좋으면은 키드니가 BNP를 만들지 않지만은 이게 엘리미네이션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컷오프 아까 전에 잠깐 나왔는데 컷오프를 보실 때 이게 내가 어떤 환자군을 갖고 있냐를 봐야 되는데 크로닉 하트 페일리어에서는 레프나 마일드 리듀스에서는 BNP는 35, NT-pro는 125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페프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이너스랑 AP 나눕니다. 그래서 앞서 들으셨겠지만 AP 환자에서는 BNP 컷오프가 105, NT-pro가 365니까 한 3배 정도 더 높은 컷오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 세팅은 어떠냐? 어큐트로 왔을 때는 컷오프가 BNP는 100, NT-pro는 300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상 연구에서는 어떤 컷오프를 썼을까라는 것인데요. 그 임상 연구에서도
그 reduce EF 연구에서는 BMP 컷오프를 두지 않는데 이 preserved EF나 mild reduced EF는 BMP 컷오프를 두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BMP를 주지 않았을 때 신부전이 아닌 사람이 연구에 인롤될 수 있기 때문에 BMP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임상 연구에서는 그 NT-proBNP가 300 이상인데 만약에 환자가 APB 있다 그러면 9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봤던 거랑 전혀 다른 값을 사용한다는 거고 이 밸류가 계속 바뀐다는 것은 결국 이게 정말 베리어블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제가 환자를 볼 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해서 판단하셔서 환자 진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 한번 또 분석한 건데요. 어큐트 하트 펠리어 환자에서는 당연히 BMP가 높은데 그러면 사이너스 리듬과 AP 환자에서는 어느 게 더 높을까? 그럼 저희 기존 연구에서는 AP 환자가 사이너스보다 BMP가 높아야 되는데 보시면은 사이너스 환자의 BMP가 1000이라면은 AP 환자에서는 740으로 APB도 낮습니다. 이게 레프 환자에서는 1200대 920부터 유약이 낮고요. 반면에 페프 환자에서는 630, 580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NT-proBNP 같은 경우에도 사이너스에서는 5200, AP는 4400이니까 AP 환자가 유약이 낮거든요. 기존으로 했으면 AP 환자가 훨씬 높아야 되는데 좀 낮게 나오고 똑같이 레프에서는 차이가 그 사이너스가 더 높지만은 페프에서 이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거나 AF가 더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이도 얘기가 나왔는데 나이가 증가하면은 이렇게 BMP가 증가하고요. 하트펠리어 환자도 증가하기 때문에 더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선 다른 컷오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BMP 같은 경우도 키드니 스테이지가 증가하면은 이렇게 BMP 밸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에서는 300이라면은 5 있을 때는 1600, 700까지 증가를 하고 있고요. GFR이 감소하면은 NT-proBNP가 이제 같이 증가한다 또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드니 펑션에 따라서 우리 BMP 컷오프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은 그 하트펠리어가 없는 환자였는데요. 하트펠리어가 없는 환자에서도 이렇게 GFR이 감소하면은 이 BMP가 올라가는 거고요. 하트펠리어가 있는 환자는 더 많이 높지만은 이 경사는 좀 비슷하게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NT-proBNP 컷오프를 보면은 CKD 환자가 있으면은 스테이지 3는 컷오프가 1,500이 됩니다. 스테이지 4는 7,000이 되겠고 스테이지 5는 11,000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컷오프가 스테이지마다 다 다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에 따라도 컷오프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친구들 그다음에 나이가 많은 고령이랑 봤을 때 예를 들어서 60에서 90 사이 했을 때는 젊은 사람에는 컷오프가 1300이 되겠는데 이 같은 70에서 80대에서는 또 1300 됐고 여기서는 이제 85세 이상에서는 2400 이렇게 이제 나이 크레아틴인 클리어런스가 BMP 컷오프가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메시지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BMP 밸류가 바뀐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환자를 진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BMP를 사용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신부전이냐 아니냐 그걸 보는 것이고요. 진단을 하기보다는 신부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더 많다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이랑 그다음에 키드니 펑션을 반영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BMP를 그러면 치료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사큐비트릴 발사탄, 엔트레스토 같은 경우는 사큐비트릴과 발사탄으로 이루어지는 몰레큘인데 사큐비트릴은 체내에서 LBQ657로 전환이 되고 얘가 이제 네플라이즈는 이니비션 하면서 AMP, BMP, CMP 레벨을 올리고 이게 올라가니까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들으셨습니다. 앞서 파라다임 HF 스터디도 언급이 됐는데 EF가 40%보다 작은 환자에서 엔트레스토 200 vs 에날라프린 10으로 봤던 연구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BMP랑 NT-proBNP 변화입니다. 그래서 LCD696 엔트레스토는 네플라이즈 이니미션 하면서
딱 환자가 랜덤 되면은 BNP가 이제 증가를 하고요. 왜냐하면 BNP가 그 디그레이데이션 안 되기 때문에 증가를 했다가 이제 천천히 감소하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엔알라프릴은 처음부터 이제 감소를 합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감소를 하냐? 심부전 치료를 하면은 심부전에서 그 심장 내 압력도 떨어지고 리버스 리모델링도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월 스트레스가 감소하면서 이런 BNP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엔티 프로 BNP는 랜덤되고 약을 딱 줬을 때 BNP와 다르게 처음부터 감소를 합니다. 감소폭이 더 크다는 것은 약 효과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Prove HF 연구는 어떤 거냐면은 BNP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환자 이유가 어떻게 변하냐라는 것을 봤던 연구고요. 한 800명의 환자, EF가 한 30% 정도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인트레스트를 줬더니 처음에 치료를 시작하면서 BNP가 쭉 감소를 하고, 그러니까 14일째 보면은 거의 2주째 제일 많이 감소한다라고 보시고요. 그 위에는 천천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F가 호전되는 걸 봤더니 BNP가 많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EMP 호전폭이 크고요. 이게 로가리즘인데 10의 4승으로 떨어질 경우는 EF가 20%까지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BNP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LV 볼륨 인덱스가 감소해서 심장도 줄어들고 EF가 증가하는 그 LV 리버스 리모델링을 반영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환자 예를 봤을 때 이 아래쪽에는 BNP가 메디안보다 더 많이 떨어진 군, 그다음에 여기 측에서는 그 LV 볼륨이 메디안보다 더 많이 떨어진 군, 그러니까 이 군에서는 이벤트가 가장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파이오니아 HF 스터디는 어큐트 하트 페일리어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이게 엔알라프릴과 엔트레스트를 봤을 때 엔알라프릴 대비 엔트레스트가 BNP를 훨씬 많이 25% 이상 낮췄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BNP를 썼을 때 혹시나 BNP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non 리스폰더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연구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연구는 굉장히 어드밴스 하트 페일리어에 대한 연구입니다. 라이프 스터디라 그래갖고 NI 클래스가 NYHA 클래스가 4니까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는 이런 어드밴스 하트 페일리어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이 환자에서 사쿠티 발사탄과 발사탄을 비교했을 때 엔티 프로비엔피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는 너무 어드밴스된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서는 이런 약 효과가 제한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어드밴스된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서는 이런 치료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그 조동혁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베리시구아트에 대한 빅토리아 연구인데요. 이건 솔루블 과닐레 사이클레스 스티뮬레이터를 사용한 연구고, 이 연구에서는 EF가 45% 이하인 환자에서 베리시구아트와 플라세보를 봤는데,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보시면은 사이너스 리듬에서는 엔티 프로벤피가 1000 이상인 환자, AP와는 1600 이상인 환자, 이렇게 다른 크라이테리아를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하트 페일리어 하스피탈리제이션, 시비리티스였는데 이걸 한 10% 정도 유의미하게 낮췄다라는 건데요. 재밌는 건 이쪽입니다. 보면은 이제 환자들을 4개의 BNP 쿼타일로 나눠갖고 1, 2, 3, 4가 됐는데, 쿼타일 1, 2, 3, 그러니까 BNP가 1500, 2800, 5300보다 낮은 환자군에서는 이렇게 베리시구아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쿼타일 4, 그러니까 5300 이상인 환자에서는 베리시구아트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드밴스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건데, 다르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 심부전 환자, EF가 45% 미만의 환자가 리스폰더라고 봤을 때 이 리스폰더 중에서 넌 리스폰더를 찾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HFrEF 환자들은 BNP가 높고 그다음 베타블로커의 반응이 좋은데요. HFpEF 환자는 BNP가 낮고 베타블로커의 반응이 안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HFpEF인데 BNP가 높은 환자들은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이제 HFpEF 환자, MR, REF 환자인데 REF 환자에서 그냥 어디나 다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PEF 환자는 전체 환자에서는
뭐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지만은 BMP 세 번째 BMP 토탈 환자에서는 베타 블로커가 사용이 그렇지 않은 환자군보다 이게 지금은 38% 정도 모탈리티 리덕션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MP를 가지고 이제 뭐 리스폰더 찾고 논 리스폰더 찾을 수 있고, 그럼 BMP가 높으면은 예후가 안 좋은데, 그럼 열심히 치료해서 BMP를 낮추면은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 연구가 이제 가이드 잇 스터디입니다. 가이드 잇 스터디는 9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EF가 그 40% 이하인 HFrEF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 인터벤션 암에서는 NT-proBNP를 측정을 하고, 이게 측정을 해갖고 BNP가 1000보다 클 경우는 테라피를 인텐시베이션 하는 겁니다. 계속 인텐시파이 해갖고 어떻게든 1000 미만으로 떨어뜨린다라는 것이고요. 유저 케어는 그냥 평소 하는 대로 하는 거였었는데, 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하트필 하스탈리세이션 또는 CVT 있었는데 양군에서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클리니컬 스터디에 들어간 환자들에서 유저 케어가 너무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결론은 엔티프로벤피 가이디드 테라피가 그 환자 예후를 개선시키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이 연구가 중요한 것은 900명 환자가 있었는데 그 전에 소규모 스터디로 100명, 200명으로 했을 때는 엔티프로벤피 가이디드 스터디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다는 시그널을 줬는데, 이런 이제 대형 연구에서는 9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1100명을 모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900명에서 잘린 이유가 아무리 커브를 봐도 환자를 인로해도 차이가 없을 거라서 퓨틸리티로 여기서 연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요, 그 NT-proBNP는 마이오카디얼 월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바이오마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심부전을 진단, 그다음에 예후, 예측, 그다음에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숨찬 환자에서 심부전을 룰아웃할 때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페프 환자에서 심부전 진단할 때가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컷오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노스틱 롤에서는 말씀드렸던 건 모탈리티랑 하트필 하스피탈에서 예측할 수 있다. 다음 세라피틱 가이드에서는 가이드 잇에서는 BNP 가이드 테라피가 뉴트럴 리설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BNP가 감소하는 폭으로 했을 때 저희가 그 환자 예후가를 예측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리스폰더 중 넌 리스폰더를 찾을 수 있고 넌 리스폰더에서 리스폰더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AFib과 CKD 환자, 고령의 환자에서는 다른 컷오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분의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해 폭이 훨씬 넓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분의 패널 선생님과 그 다음에 여러 선생님들이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서로 디스커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리스트로는 울산의대 이상원 교수님이시고요. 현재 대한신부전학회 진료지침이사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은 앞서서 사회를 보셨던 대한신부전학회 교육이사이시고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내과학 교수실의 최진호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질문이 몇 개 있는데 질문을 먼저 조금 저희가 같이 디스커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AP입에 있어서 아마 그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AP입에 있어서 오늘 나와 있는 NT-proBNP 증가, 그 다음에 LA 확장,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환자의 몰폴로지컬 체인지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많이 따지는데, 우리가 AP 환자에 있어서 NT-proBNP 증가가 그냥 증가만 하면 신부전으로 진단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느냐, 이런 아마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두 분 중이나 아니면 패널 선생님 중에 혹시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다. 네. 하프팹의 진단에 있어서 앞서서 슬라이드 보여드렸던 것처럼 환자의 이제 증상과 사인이 심부전에 합당하고 EF가 보존된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에서 그 질문 주신 것처럼
LA 인나지먼트나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이상이 더 있는데요. 구조적 이상이 이제 LV가 두꺼워져 있거나 또한 그 PA 시스루 프레셔가 올라와 있거나 또한 EOV 프라임 벨로시티가 올라가 있는 소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T-proBNP가 올라가 있을 때 진단한다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돼 있고요. NT-proBNP의 수치를 이제 가이드라인 상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사이너스 리듬보다는 한 3배 정도 높게 생각해서 진단한다고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별로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이너스 리듬에서는 125라면 가이드라인에서는 AP의 경우는 좀 더 높게 365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실 가장 많이 그 진단을 하는 방법 중에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프F를 진단하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말을 드리거든요. 저희가 고혈압이 있으면 예를 들면 139하고 89는 정상이고 140에 90이면 불과 1밖에 차이가 아닌데 이건 고혈압으로 약을 먹어야 되느냐 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NT-proBNP가 뭐 아까 에큐트 때는 300을 넘으면 룰아웃 할 수 있고 300 이하면 완전히 룰아웃 할 수 있고 300을 넘으면 환자를 어떻게 하면 신부전의 가능성을 좀 찾는데 이게 딱 커르프 밸류가 정확하게 거기서 나눠지는 다이크로틱한 밸류가 아니라서 저희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NT-proBNP를 볼 때는 저희가 룰인과 룰아웃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룰아웃은 아까 에큐트 때는 300, 그다음에 NT-proBNP가 300, 그다음에 크로닉일 때는 한 125. 그러니까 환자가 급성 호흡 곤란을 왔을 때 300 미만인 경우에는 사실은 신부전이 아닐 가능성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그게 한 에큐리시가 90% 넘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신부전일 가능성이면 어떻게 하느냐? 에이지별로 좀 다릅니다. 에이지가 예를 들면 75세 이상이면 한 1800 정도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APB인 경우에는 한 20-30%를 더 많게는 두세 배를 더 높게 측정한다 그러면 한 2-3천은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환자가 확실하게 신부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 그래서 특히 하프F인 경우에는 저희가 AP과 그다음에 몰폴로직하게 EOV 프라임이라든지 LA 확장 소견, 그다음에 뭐 나이, 오베스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코어링 시스템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스코어링 시스템이 있는데 사실은 HF에서 나오는 스코어링 시스템은 좀 복잡하고 너무 측정할 게 많은 반면에 저희가 합 H2F, PEP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간단합니다. 그래서 APB 있으면 9점 중에 3점을 먹고 들어가고요. 나이가 많으면 4점, 한 5점 이상 되면 한 80% 이상 합해플 가능성이 많으니까 NT-proBNP까지 증가돼 있으면 이거는 뭐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처럼 LA 확장, EOV 프라임을 재지는 않았지만 LA 확장이 있고 환자가 APB 있으면 한 4점 정도 되는 거고요. NT-proBNP 증가가 있으면 합해프의 가능성이 한 8-90% 되고 그때 NT-proBNP 증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룰인 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나오는 스코어링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뭐 어떤 데는 300, 어떤 데는 9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거는 조금 너무 단순하게 올라갔으니까 신부전 안 올라갔으니까 신부전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다양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무슨 수학 문제 같은데요.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NT-proBNP 해석에서 75세 여자가 EGFR이 50이고 158cm에 85kg라면 정상 레벨을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무슨 컷오프 밸류가 이렇게 확실하게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앞서서 말한 것처럼 정상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크로닉과 그 다음에 에큐트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이 환자가 크로닉이라 그러면 155 미만인 환자의 75세 여자 환자는 정상일 것 같은데요. BMI가 30이 넘기 때문에 사실은 한 20에서 30% 리덕션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BMI가 30이 넘지 않은 경우는 오베시티가 있다 그래도 NT-proBNP 레벨의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또 EGFR이 60 이하로 감소돼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수학적으로 상쇄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두 가지 상쇄가 되니까 그 정도로 해석하고 에큐트 때는 75세가 이상이 넘으니까 룰이 나려면 한 1800 정도 돼야 되고 크로닉일 때는 훨씬 그보다 작은 룰아웃 하려면 300 이하로 우리가 해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약물 치료인데 아마 이상원 선생님이나 최준원 선생님이 아마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APB든 APB 아니든 환자가 1,400 정도였는데 약물 치료하는데 한 1,000 정도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두 분이 한번 그 임상적 경험들이 많을 테니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치료를 더 할 거냐 아니면 더 하지 않을 거냐. 이제 AFib 환자기 때문에 사실 70세 남자고 BMI가 27이면 사실 아주 큰 거는 높은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정상범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신에 이제 AFib이 있으니까 이 좀 더 증가돼서 저희가 보통 보면 저런 환자들 보면 이 BNP는 대개 한 5, 600 정도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은 하필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이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트라고 보는데요. 1,400 정도 된다 그러면 분명히 환자는 아마 AFib 자체에 또 AFib 자체가 또 하필리어를 유발하는 정도가 되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하필리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약물 치료를 한다고 100, 10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무슨 당장 증상이 없는데 뭐 더 추가적인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뭐 이런 환자들 이제 환자가 아마 처음에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요새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SGLT2 이니비터 정도를 아마 베이스라인으로 쓰고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증상을 보고 증상에 맞춰서 치료하는 게 맞지. 1,400 된다고 특히 헤프페프 환자 이 정도 나이에서 저걸 떨어뜨리려고 이뇨제를 더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데 쓰는 거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저 최진호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 박진주 교수님께서 강의해줬던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BNP를 보고 이제 치료를 정했던 거랑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환자의 증상이 중요하지 저 꼭 BNP를 낮추는 게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헤프페프 치료라는 게 나와 있는 치료들이 다 서바이벌 게인이 있는 치료들이 아니잖아요. 다 증상을 좋게 하는 치료들이기 때문에 목표는 증상이 되어야지 BNP를 낮추는 게 목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 이거랑 직접적으로 앞에 질문에서 나왔는데 이제 헤프페프를 진단할 때 BNP 뭐 하고 어떻게 진단할 걸 많이 고민하시는데 저는 헤프페프를 진단하는 거는 사실 아주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증상을 좋게 하는 거지 서바이벌을 좋게 하는 경우가 헤프페프에 스페시픽한 약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헤프페프를 진단하고 뭐 BNP가 이런 것보다는 왜 헤프페프처럼 환자가 호소하는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Fib 때문에 생기는 헤프페프라면 AFib을 오히려 잘 교정을 해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 뭐 다른 CKD 뭐 코로나리 디지즈 헤프페프 이렇게 붙이는데 그런 것들을 잘 교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박진주 선생님이나 전동혁 선생님 뭐 따로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서로게이트 바이오 오늘 주제가 바이오마커인데 이제 서로게이트 바이오마커가 과연 나이트릭 펩타이드가 서로게이트 바이오마커가 되겠느냐라는 서로게이트 바이오마커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헤파토마가 있으면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 진단도 되지만 이게 얼마나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예후가 결정되고 튜머가 완전히 리무브 됐을 때는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 안 올라가죠. 그 정도의 완전 예후하고 연관돼 있고 환자의 떨어지는 수준과 예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런 가이디드 세라피가 필요하냐 이게 정말 떨어지면 좋아지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실패가 됐으니까요. 얼마 전에 아시아 패시픽 존에서 신부전 그 컨센서스 페이퍼를 쓸 때 엔티프로비엠피가 20-30% 떨어지지 않으면 환자는 예후가 어떤 다음번에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를 보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도 지금 1,400에서 1,000 정도면 뭐 한 20-30% 정도 떨어지는 건데요. 저희하고 일본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20-30%는 엔티프로비엠피의 그 베리어빌리티가 한 20-30% 되니까 치료 과정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는데 나머지 나라는 전부 다 의미가 있다고. 특히 유럽도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 좀 다른데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아까 이상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자가 만약에 레날 펑션이 좀 나빠졌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예를 들면 엔세이드를 복용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컨제스천을 초래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뭐 떨어지지 않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실 떨어지지 않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50% 이상 떨어지는 거는 확실히 좋아지는 건 맞는데 올라가는 것도 확실히 올라가는 건 나빠지는 건 맞는데 사실 한 20-30%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수치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증상이라든지 왜 이런 것들을 초래했는지를 한번 좀 다시 보는 게 좋겠고 환자가 증상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엔티프로비엠피가 더 안 떨어지는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많이 보는 건데 초음파에서 분명히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져 있는 젊은 사람이 가끔 오는데 나이트릭 펩타이드는 정상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뭐 조동혁 선생님 기전도 많이 얘기하셨고. 네, 저는 흔히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예전에는 심부전을 스테이지 A, B, C, D로 구분했는데, 그러니까 심장 기능에는 문제가 생겼지만 아직 그 증상이 없는 단계 스테이지 B로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그 기능에 문제가 생겼지만 젊은 환자에서 아직 그 BMP가 오르지 않고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단계를 실제로 굉장히 외래에서 저는 제일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어떻게? BMP는 심장이 이제 스트레치가 돼서 월 스트레스가 올라가면은 상승한다고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요. 그래서 그 환자가 심부전이 없다는 거는 그 인트라카디악 프레셔가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 EF는 감소해 있지만은 월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런 식으로 이제 라플라스로 따라서 월 스트레스가 증가하지 않아서 아직은 BMP가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만, 이런 환자들의 하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심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관찰하고 심부전을 진행했을 때 심부전을 진행하고 나서 심부전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은 심부전으로 진행하기 전에도 진행을 막기 위한 약들이 있으니까 그런 약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진원 선생님 추가적인 말씀.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 외래에서 보다 보면 치료하고 나서 LV 디스펑션은 치료하면서 이제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뭐 30%, 40% 초반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는 확실한데 BMP는 많이 조절돼서 엔티프로비엠피 뭐 30-40대 뭐 이런 식으로 조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우에 환자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박진 선생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냥 좀 알아서 듣기 쉽게 얘기를 하면 심장이 움직이는 거는 아직 좀 천천히 뛰지만 지금 심장이 하나도 힘들어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들이 좀 더 잘 알아듣고요. 그래서 그렇게 심장이 힘들지 않으면 숨차지 않은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면 좀 더 환자분들이 더 이해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기전에서 그 BMP가 올라가는 BMP의 그 성격이 라스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뉴로 호르몬에 사실은 반대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쁜 호르몬에 반대되는 좋은 호르몬이 나오지 않을 굳이 분비가 안 될 정도의 컴펜세이션이 충분히 돼 있을
환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게 뭐 스트레스든 뭐 심파식 너브 시스템이든 인플라메이션이든 뭐 관계없이 하여튼 이런 게 올라가지 않을 건데 사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그러면 왜 BNP는 올라가느냐? BNP가 좋은 호르몬인데 이제 그런 질문에 도달하는 거하고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왜 올라가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펙티브한 BNP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펙티브한 우리가 BNP를 충분히 이펙티브하게 그 라스 시스템이나 심파식 너브 시스템이 막 액티베이션 됐을 때 얘 좋은 호르몬이 내가 평소에 잘 나와서 얘를 효과적으로 서프레션 하면 되는데 이런 이펙티브한 BNP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효과적인 그 BNP가 나와도 얘가 티슈에서 엔드 프로덕트에서 효과적으로 잘 작용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인이펙티브한 BNP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주 오늘 인덱스하게 리뷰를 했지만 그 부분이 많이 빠졌는데 사실은 BNP는 나오지만 바이올로직 액티베이션을 액티브한 BNP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보면 인액티브한 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적인 애들이 못 나오니까 올라가는데 반대로 그러면 저렇게 EF가 떨어지는 환자에서는 이펙티브한 BNP가 현재 더 많이 나올 필요 없이 충분히 서프레션 되는 거고 그다음 이런 애들은 충분히 조직에서 이펙티브하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환자가 컴펜세이션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어지러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맨 마지막 질문은 박진주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합, 레프, 페프, AP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항상 하는 얘기가 페프랑 레프는 아웃컴이 같다. 이건 정말 많은 스터디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다음 수많은 스터디들이 레프 환자가 페프 환자보다 BNP가 2배 정도 높다. 그럼 결론은 이제 BNP가 페프랑 레프의 다른 임팩트 사이즈가 있다라고만 이해를 할 수 없어갖고 연구를 해봤는데 결론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결과를 해석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 예후는 같은데 그 레프 환자들은 심장으로 인한 사망이 많다면은 페프 환자들은 나이가 많아갖고 다른 질환으로 죽는 경우가 많아갖고요. 이분 이제 CV 데스가 아니고 그냥 올코스 데스, 캔서로 죽을 수도 있고 인펙션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환자가 BNP가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의 비중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전체 환자에서 민값에서는 이제 페프가 레프보다 반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개개인 환자에서를 봤을 때는 이제 양쪽의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AP 환자는 왜 그러면은 BNP가 높다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나라 급성 심부전 환자에서는 BNP가 낮냐?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건데요. 우리가 APB 있으면은 카디악 아웃풋의 20% 정도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A트랙 킥이 없기 때문에 LV 필링이 한 20% 적게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보통 컨디션에서는 LV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에이트리움이 놀고 있어도 충분히 빨아들이고 쏴줄 수 있겠지만은 심부전 환자에서 LV가 좀 비실비실 거릴 때 그 에이트리얼 킥이 20%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P 환자는 APB 없는 환자보다 조금 더 낮은 레벨에서 스트레스가 낮은 레벨에서 디컴펜세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의 분석을 해보면은 AP 환자에서는 LV 사이즈가 해프레프일 경우에는 그 APB 없는 환자보다 더 작거든요. 작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라플라스 로우처럼 이게 다이아미터가 작기 때문에 월 스트레스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BNP가 낮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PB 때문에 HRR 킥이 사라지고 20%의 필링이 적게 되기 때문에 낮은 레벨에서 디컴펜세이션 된다. 그래서 AP 환자들이 이렇게 빨리 디컴펜세이션 되는 환자들은 인 허스피탈이나 포스트 디스차지 아웃컴이 더 좋습니다. 더 좋게 되어 있고요. 다만 페프 환자에서 보면은 LV 사이즈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프랑 페프랑 또 다르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뭐
레프, 페프의 나이트릭 펩타이드 레벨 뭐 이런 걸 설명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입원할 때 측정한 NT-proBNP나 BNP로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이제 저널에서 많이 보는 크로닉 스테이블 또는 일반적인 에큐트가 아닌 스테이블 하트페일리어 환자에서 NT-proBNP나 BNP를 해석하는 거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하트페일리어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파라다임 하트페일리어든 뭐 다른 임상 연구에서 BNP가 높은 사람은 NT-proBNP가 높은 사람은 예후가 명확하게 안 좋고 낮은 사람은 나쁘다라는 거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많은 연구가 레날 페일리어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아주 올드에이지 제외하고 굉장히 내로우한 동일한 조건에서 사실은 레벨을 뽑기 때문에 예후 해석이 훨씬 더 간단하고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석할 때는 좋은데 우리가 지금 박진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부전으로 입원한 에큐트 하트페일리어 환자는 사실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처음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레벨이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나중에 예후는 훨씬 좋고요. 이미 신부전을 진단받았다가 다시 입원한 환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훨씬 더 예후가 더 쉽게 말하면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건이냐 또 레날 페일리어가 동반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고 또 실제로는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말씀해 주신 하페프도 아마 우리 박진주 선생님이 잘 설명했지만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더 제너럴 컨디션으로 하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동일한 조건에서는 확실히 높은 사람이 나쁜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저희가 좀 마칠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응급실에서 오는 환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컨설트를 많이 받습니다. 뭐 아까도 말했지만 뉴모니아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의외로 브레인 인저리가 있는 환자가 있을 때 NT-proBNP가 올라가는 사람, 뭐 트로포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데 조동혁 선생님 아까 기전적으로 한참 설명해 주셨는데 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브레인 인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실제로 그 브레인 인저리가 있는 환자에서도 이제 BNP가 오른다는 것은 이제 보고가 된 바가 있고 그러면 왜 오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은 그 BNP라는 물질 자체가 브레인에서 먼저 발견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브레인의 그 기질적인 손상 자체가 이런 BNP의 상승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을 거고 또한 브레인과 하트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브레인에 인저리가 생기면 라스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되기 때문에 라스 액티베이션에 따라서 BNP가 오를 수도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메커니즘이 다 들어가는데 또한 이 스트레스 굉장히 강렬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타코츠보 같은 스트레스 인듀스 카디오마이오패시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런 실질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메카니컬 스트레치에 의해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런 브레인 인저리 자체가 굉장히 인플라메이션을 서스 같은 인플라메이션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상승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트라크라니얼 프레셔가 막 증가되면 사실은 심파색 액티베이션 또 어떻게 보면 디액티베이션 이런 게 너무 언유절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증가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풀 컨디션에서 할 수 있고 아주 드물지만 우리가 소위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그 하인드 브레인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많이 릴리즈가 된다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장시간 동안에 아주 기초부터 시작해서 최근 연구를 해석하는 부분들까지 또 우리가 임상적으로 흔히 겪는 여러 가지 핏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신부전학회에 사이트에 들어가면 회원 가입을 하시면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갖고 있고 또한 우리 옆에 이상원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보면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런 그 신부전학회에서 마련해 주신 인덱스 리뷰의 본 세션을 마치면서요. 강의해 주신 두 선생님, 그다음에 패널 선생님 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코멘트를 우리 교육이사님께 전해드리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 많이 좋은 강의 해주시고 활발한 토의이 잘 이루어져서 첫 번째 인덱스 리뷰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부전학회에서는 이 인덱스 리뷰 시리즈를 1년에 한 3회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다음 인덱스 리뷰는 7월 4일에 오늘과 같은 형식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